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내부 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오늘 첫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저는 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져서 저희 공동주택에서 제가 이제 관리소장으로 한 8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제가 집합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집합건물은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또 체육시설로 해갖고요, 지상 22층과 지하 9층으로 구성된 건물에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집합건물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한번 보면은요, 사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집합건물과 저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차이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면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집합건물에 관한 내용만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과 합쳐서 비교하면서 제가 차이점이라든가 같은 점,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진행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투명한 관리비를 운영한다라든가 또 관리비가 우리 입주자분들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징수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정확한 우리가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할게요. 또 우리 오늘 교육의 우리 추진 목표가요. 집합건물에 이해하고 또 실무 위주에 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관리자 혼자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와 입주자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밝으면 보이나요? 뒤에가요? 괜찮으신가요? 영상 때문에 촬영 때문에 그런데 괜찮으세요? 보이시죠? 예. 공동주택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 보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동주택에 있다가 집합건물에 오니까는요.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집합건물을 보면은요. 관리규약이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리단도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집합건물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이러한 교육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입주자분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또 관리자 교육은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식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정말 집합건물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오늘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교육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제가 작년도 2016년 11월 28일 날요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 72명하고 우리 승무원 9명 총 81명이 탑승한 비행기가요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원인이 뭐 빛의 결함이 있다라든가 또는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나? 라는 식으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단이 탑승한 비행기가 우리 다 알다시피 비행기는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원인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도 비행기에 연료가 없어서 이렇게 추락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연료 때문에 추락하게 된 거죠. 우리는 비행기가요 목적지에 도달하고도 30분간 더 비행을 할 수 있는 연료를 실는다라고 해요. 이 비행기는요 중간에 그 공항에서 연료를 보충하려고 했는데 그 공항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 정도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사고를 보면은요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물 유지 관리에서도요, 사실상 큰 건보다도요, 작은 건을 놓치다 보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요, 같이 2시간 동안 함께할 주제를 제가 이렇게 4개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건물의 이해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표현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위원회예요. 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리단 집회에서는 소집할 때 의결 방법, 소집 절차,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합 건물에 관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제가 관리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관리 실태 조사예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관리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 사항만 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각종 관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관리 규약의 하부 규정,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관리 규약의 하부 규정이요, 한 20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게 규정이죠. 사람들의 이게 우리 입주민들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이거대로 원칙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서는요, 작년에 표준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어요.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주차관리 규정이라든가, 또 이제 회의실 사용 규정이라든가, 또는 뭐 체력 단련실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테리어 공사 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 교재에 있는데, 사실 오늘은 입주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자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건물과 관련된 주요 질의 회신에 대해서 저희가 교재에 수록을 해놨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사항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 건물이란 뭐냐? 도대체 집합 건물이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오피스텔, 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해당되는 게 집합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그 소유 관리라든가 소유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시돼서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집합건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저희 집합건물의 이제 구성원들이죠. 첫 번째 구분 소유자예요. 말 그대로 구분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유자예요. 점유자는 임차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전유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님의 역할은 하지만 관리소장님과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게 이제 관리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단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치 관리하면서 주민 대표가 관리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과 약간 다른 면이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관리사무소장님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입주자가 우리가 입주민이 관리소장님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리위원회예요. 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냥 임의기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2개의 기간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의결을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있어요.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기구인 관리사무소, 관리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우리가 입주민 전체, 구분 소유자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리단에 소속을 되냐 안 되냐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내가 구분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단에 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집회를 할 때 관리단, 구분 소유자가 모두 전원 참석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는 우리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한 선임 또는 우리가 집합 건물도 자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 관리, 전문적인 위탁 관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위탁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 주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집합 건물 관리단 집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사항을 갖고 이번에 관리단 집회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회가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 선임을 하는 겁니다. 관리인 선임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우리가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리인은 우리가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은 대표 기관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관리인 선임에 대한 임기가. 그런데 이제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인에 대한 그 관리 규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인이 관리소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관리소장님이 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 선임을 관리 규약에 3년으로 해둘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우리가 집합건물, 상해법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에 대한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3년을 해서 여러분이 관리 규약에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의결 정족수에 맞게 다 의결을 하시더라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우리가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요.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임의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관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집회에서 선임된 우리 관리인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우리 관리위원회의 그 업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서 아니죠. 집합건물에서 우리가 관리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인이라든가 관리주체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맞게끔 관리규약을 제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관리규약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집합건물에 관한 표준관리규약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 맞게끔 그 건물 형태에 맞게끔 약간만 조정해서 상해법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여러분 현장에 맞게끔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단 집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 집회하고 정기 총회하고 임시 총회하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인이 이제 매년 그 회계년도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소집해야만 매년 우리가 이제 관리인 소집을 해야만 하는데 매년이 아닌 우리가 관리 규약이 2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저희는 집합건물법을 매년 1회 사무보고라든가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여러분이 2년에 한 번이냐 3년에 한 번이냐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 소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사무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요, 관리에 관해서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 소유자 중에서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 약간의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인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분 소유자 10인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리인이 해야 되는 역할,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보존과 관리예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니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입니다. 거기서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건물이 약간 특이한 게요.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러분. 요 변경.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요. 우리가 집합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집회 결의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용 부분을 내가 이만큼까지 동의를 얻으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요.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그거에 따른 행위시고라든가 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변경하는데 집합건물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전체가 조금 복잡하죠. 예, 두 번째는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 그리고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비를 매월 관리비를 부과, 징수, 수납, 지출 업무를 관리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있다. 관리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그 구약에 정해진 사항을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관리인은요. 제가 매년 1회 그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에 대한 사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관리인이 매월 1년에 한 번씩 해야만 하는데 관리비 부과에 대한 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월 관리구역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부과 내역서에 대한 부분들을 매월 우리가 소유주라든가 임차인에게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 낸 내용이 1년에 한 번씩 할 때 사무부과할 때 하세요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매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리비 부과하는 곳에서는. 그러면 보시면 사무집행에 관한 분담 금액, 비용, 그리고 관리비 징수 부과에 대한 부분, 충당금 적립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우리가 수입과 사용 내역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이라든가 잡지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번째 보시면은요, 사무 보고할 때 어떤 거를 하냐면은 관리 위탁 계약이라든가 우리가 관리에 관해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입찰 조건이라든가 계약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사무 보고할 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규정에 대한 설정 변경.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관리 규약의 하부 규정인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무 보고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하라라는 거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 행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관리비가 이제 연체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액 심판이라든가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이제 소제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관리사무소장님은 소제기 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 소유자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제 많이 이렇게 재판상 행위, 그 재판상 행위가 사실 우리 관리비, 미납에 대한 부분들 할 때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밖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집합 건물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리단의 역할과 우리의 관리단 집회 소집에 대한 절차 부분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이제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설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분 소유자로 인한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요, 내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설립되어 있는 기관에 내가 소속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이제 역할을 보면은요,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서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또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 집행관 관리인이 이제 선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한 사항이 우리 집합 건물에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합 건물에서 채무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사용료인 전기료라든가 뭐 수도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이 된 거예요. 채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 변제에 대해서 채무 변제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돈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은 구분 소유자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채무 부담에 대한 것을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규약의 부담 비율, 면적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관리단 집회 소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우리가 편하게 총회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가 있은 후에 일주일 이내라든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우리가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분 소유자가 임시총회를 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저 임시총회 개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인이 집회 소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청구 소집을 요청한 우리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집회도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장에 또 관리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에 이제 그분들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5분의 1의 명수 제한은 관리규약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단 집회 의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의결 방법은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은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그 의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대해서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AND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분 소유자 수로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의결권이 면적으로도 만족을 해야지만 이 의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관리단의 의장이 이제 누가 되느냐? 의장 같은 경우에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분이 이제 관리단 의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 집합건물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할 때 거기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관리단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고요. 그조차도 되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 중에 가장 연장자가 관리단 의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회에 대해서 의결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의를 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유자가 요청을 할 때도 그 점유자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관리인이 공개해야 될 의무 사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관리인이 뭐냐. 제가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은 이제 주민 대표로서 관리사무소에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의사 결정을 하면은 부정부패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건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은 관리단 집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집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소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리단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관리위원회 소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고 있고요.
관리위원회 5분의 1 이상이 청구할 때 우리가 관리위원회 소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경우에도 우리가 관리인 소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관리단 집회 흐름도를 이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어려운 면도 아닙니다. 사실상. 보시면 우리가 관리단 집회에서 사전 준비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전 준비 사항은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가 우리 집합 건물에 거의 이제 여러분들 거주를 잘 하고 거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분 소유자에 대한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사전에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임대 계약서라든가 또는 사전에 미리 뭐 그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협조를 요청한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미리 그 입주자 카드 정도를 이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그에 따른 집회 소집일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사전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의결 사항이 어떤 겁니다라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 개최 안내문을 작성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주일 전에 자료를 미리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공동주택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집합건물에서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결의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관리단 집회 사전 준비에서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저희가 교재에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분 소유자들에게 주소를 해서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해서 내용을 먼저 보내드린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관리규약에 서면으로 의한 방법이라든가 전자적 방법, 대리인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 한다. 관리규약에 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요, 그 관리단 집회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분 소유자들에게 일주일 전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정기관리단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여러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수가 참여하더라도요, 이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규약이라든가 집회, 관리단 집회 의결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집회 소집 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일시라든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의결 사항을 갖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집합 건물의 경우요, 임대 비율이 거의 68%에서 많게는 97%가 임대 비율에 속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리단을 집회하는 게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소집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하나의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집합 건물 안에 그리고 또 이제 전유 부분 안에 한 명이 갖는 그 전유 부분은 한 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대표로 해서 관리단에 아니면 관리인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는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지만 그 중에 누구에게 이러한 집회를 할 때 이분에게 통지해 주세요라고 미리 알려주면 그분에게 우리가 통지를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건물 내에 있는 입주자들에게도 언제 소집을 통지합니다라는 것을 공고문을 게시해서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또 집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요, 미리 통보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회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단 집회하는 내에서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집회 결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 결의에 대한 부분도 전자투표, 의결 대리인 행사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대리인에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면에 의한 방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단 집회 개최에 대한 순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회 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의장이 관리단 의장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단 의장은 아까 제가 어떻게 선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원 보고예요. 우리가 성원 보고가 되고 성원이 차야지만 당연히 그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원 보고는 뭐 여기에는 총무라든가 관리 직원이 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성원 보고가 다 된 후에 우리가 각각의 요번에 통보되었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겠다. 그래서 과반수가 됐든 3분의 4분의 3이 됐든 뭐 5분의 4가 됐든 그 표결에 대해서 각각 안건별로 우리가 통보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다가요,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하게 되면은 성원 보고에 대해 의장이 어떻게 하고 또 성원 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예시로 저희 교재에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문구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안건에 대해서 각각의 그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록이라든가 회의록 작성할 때도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항? 그러면 우리가 결의사항에는요, 통상 결의사항이 있고 특별 결의사항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요. 그럼 통상 결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의결 정족을 하는 거예요. 과반수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특별 결의사항이지만 과반수는요, 우리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두 가지에 대해서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통상 결의사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상 결의사항에 대한 그 과반수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서는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항에서는 특별 결의사항으로 하십시오 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집합 건물에서는요,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분의 4, 4분의 3, 과반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질의 회신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거 구분 소유자에 대한 계산 방법과 또 의결권의 면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을 제가 사례를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의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의결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은요,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전유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지어지는 거예요. 의결권이라는 것은 아까 구분 소유자와 다르게 의결권은 면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분 면적에 따라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 그러나 내가 지분 면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왜? 구분 소유자의 숫자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AND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결권 하나로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는 아닙니다. 의결권 하나만 보면은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내가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의결권은 많은 거죠. 그러면은 전유 부분이 여럿인, 아까 제가 그랬죠. 전유 부분 하나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을 지정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 외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도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점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용 부분에 그 점유자는 이제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임차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단 집회에 참석을 해서 내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할 수가, 표현을,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 소유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의결권을 할 수 있고요. 관리인 선임해임이라든가 관리위원회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도 여기 점유자는 의결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자가, 우리가 집회 전에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요,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관리단 집회를 했는데 의사록, 회의록을 내가 보고 싶어요. 또 관리규약이, 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사무보고는 매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무보고에는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열람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비용을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복사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은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관리규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서는요, 우리 집합건물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집합건물에 관한 내용을 그 집합건물의 그 관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건물법에는 그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관리에 관해서 어디에서 내가 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리규약에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권법 제28조에요. 우리 시도지사는 표준관리규약을 제시해서 우리가 지금 그 제시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표준관리규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단지 형태,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여러분 실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인 직권법에 어긋나서 우리가 하시면 무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아예 직권법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또 의결권의 4분의 3의 정족수에 맞춰서 의결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4분의 3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위원회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관리규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의결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조차도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관리단 집회에서만 관리규약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리규약에 대한 열람, 보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규약은요, 관리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구분 소유자라든가 그 대리인이 현장 우리 집합건물에서 사용하는 자 1인이 누구라도 우리 현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관리규약의 열람이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관리규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관리규약의 결의 취소의 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그 지자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거 부적절합니다. 다시 반려를 하면은요, 신고 접수 완료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집합건물은 우리가 관리규약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결의를 했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그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요,
제가 양식을 별지를 1에서 7까지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할 때 공고문은 어떤 문구를 넣어서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총회 진행 개요라든가 소집 동의서, 후보 등록 공고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제시한 양식이에요. 그걸 제가 교재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조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맞춰서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